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부터 마무리 특강 준비했습니다. 자, 마무리 특강 자료는 이제 공개할 겁니다. 이제 공부 방법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준비하는 자료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지만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리고 올해 판례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직역의 시험에 나오는 그 출제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시면 안 되고요. 정리 단계에 들어가시고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겁니다. 지문 하나를 대충 아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딱 정해진 분량 갖다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분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아, 이건 알았다. 안 것은 넘어가십시오. 하지만 모른다. 근데 아리까리하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표시를 하시면서 계속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한 번 틀리면, 문제를 풀었을 때 한 번 틀리면 정답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마 그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요. 다음에 맞히겠지? 또 풀면 또 틀립니다. 최소한 4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만이 처음에 틀렸던 부분이 정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기계적 반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뭐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마무리 특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체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강의를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출제되는 것이 어떤 의미들,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서 한번 크게 체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우리 항상 배우는 것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뭐죠?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하는 의사표시예요. 그럼 법률 효과가 뭡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보다는 매매계약을 얘기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같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고, 부동산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게 법률 효과인 겁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러한 것들 효과를 발생하는 의사표시라는 거죠. 또 하나, 지금 법률의 특징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거고,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를 통해서 환가를 시켜서 자기가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법적 구속력입니다. 그럼 이런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가장 기본은 뭐냐? 의사표시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당신이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게 법률행위 의미인 겁니다. 근데 법률행위 의미의 가장 핵심이 뭐죠? 법적 효과, 의사입니다. 의사표시. 그건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법률행위 종류가 뭐냐? 법률행위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 안에는 대표적인 게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리고 기재를 하진 않았지만 유증과 재단법이 설립 것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도에 있어서는 계약을 중심으로 설명할 겁니다. 자, 매매계약이 있습니다. 자, 매매계약의 내용을 뭐라고 했죠?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면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 목적물에 인도하는 거고, 그 반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의사가 합치되는 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매매계약의 성립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구분하죠? 청약과 승낙이 있고,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약 승낙은 매도 의사가 청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매수 의사가 승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의사가 승낙이 될 수 있고, 매수 의사가 청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의사가 합치돼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합치가 된다, 이해가 되죠? 매도인과 매수를 계약할 때.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뭐죠? 어디서 보죠? 지상권자. 토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토지 이후에 지상금을 현저했을 때 지상권을 예를 들게 되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상권 설정자가 원치 않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규정을 토지 임차인,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하는 토지 임차인도
준용하고 있죠. 근데 제가 뭘 설명하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지상권자의 일방적인 의사만 응죠. 그 반대로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의사의 합치라는 것은 대립되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일방적 의사,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 의사 표시로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성격을 형성권. 그래서 시험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성격이 뭐냐? 형성권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묻는 게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하냐? 승낙이 필요 없다. 그래서 형성권인 겁니다. 이게 본래는 원칙 모청 의사 합치인데 법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랑 마찬가지죠. 또 하는 게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성권, 일방적 의사 표시 기억하시겠죠? 그게 이제 계약 의사 합치의 예인 거죠.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근데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에요. 낙선 계약에 상응하는 개념이 뭐죠? 요물 계약.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요물 계약은 딱 하나입니다. 현상 광고 계약. 현상 광고를 계약이라는 해석한다는 전제에서 현상 광고만이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은 뭡니까? 낙선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것과 달리 요물 계약은 실질적인 급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사 합치만 성립해요. 그리고 계약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면 뭐렇다?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돼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배웠죠? 아까 법률행위, 법적 효과, 의사표시. 그래서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게 뭐냐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매매 계획에 따른 성립에 따른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 성립 요건을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을 청구를 하려면 어떤 게 성립해죠?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어떠한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 대금 얼마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걸 주장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반대로 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 출발점은 뭐냐면 매매 계약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성립에 따른 권리 주장하는 사람이 성립만 주장하고 입증 책임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효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행위 부관에 따라서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조건일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지 조건은 뭡니까? 일정한 조건이 장래 불확정한 사실에 조건이 성취됐을 때 그때 가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고, 해제 조건은 일단 효력은 발생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소멸되는 거. 기한 같은 경우는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성립을 했지만 일정한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고, 아니면 지금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정한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되는 게 있습니다. 즉 효력 자체를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달리 정하는 겁니다. 원칙적 모습에 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부관인 거예요. 부관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의사표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의 협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관. 그래서 제가 이게 법률의 부관이라 쓴 이유는 그러면 이 조건과 기한은 이 법률행위와 한 몸이구나. 기본적으로. 그래서 의사표시에 일체가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불법 조건일 때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부관. 또한 계약이 성립됩니다.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이 됐는데 이런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의사표시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적 구속력 얘기는 완벽하고 완전한 의사가 표시가 있었다는 전제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의사표시의 하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약과 승낙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 하자에 관해서 민법은 뭘 하고 있죠? 107조, 108조, 109조 나누고 있습니다. 의사표시 하자. 107조는 뭐죠? 비진의 표시. 108조는 허위 표시. 109조는 착오입니다. 반면에 의사표시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의사표시를 하는 성립 과정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어서 하자가 있는 거다. 뭐다? 사기, 강박.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왜 하자나 간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취급하는지. 왜냐하면 법적 구속력은 완벽하고 합리적인 인간이 완벽한 의사표시 했을 때만 인정해야만이 타당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사표시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온전하게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인 겁니다. 자,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효력이 없다는 건 뭐죠?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무효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취소는 일단 효력은 인정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기는 건 취소이고요. 그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하나, 근데 이제 107조, 108조, 109조 등 법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면 됩니다. 특히 108조, 109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 108조 같은 경우는 선의의 3자 보호 규정, 선의의 제3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시험의 포인트였고요. 109조에서는 요건에 관련해서 동계, 착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의사표시에 대해서 한번 좀 여기서 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의사표시. 자, 보통 제가 매도인의 입장에서 뭔가 하게 되면 의사가 있겠죠. 어떤 게 매도 의사겠죠. 내 부동산을 얼마에 팔겠다. 그런 의사가 있는 다음에 상담하게 표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에 있는 매수인도 얼마에 이 부동산을 사게 되는 의사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표시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사표시들이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의사표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표시에 합치해서 계약이 성립되면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해석의 기본적인 방법은 매도인과 매수 각자의 표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민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진정 의사를 어떤 글 묻는 게 아니라 항상 기본의 출발점은 객관적인 해석입니다. 합리적 인간이. 합리적 사람이 이 표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를 출발점을 삼습니다. 그래야만이 거래 안전이 지켜지거든요. 그냥 모든 상황을 내 맘대로 하게 된다면 어떤 법률행위에 총해선 거래가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운영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객관적인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관련된 것도 대부분 객관적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따라서 표시게 되면 이 표시의 내용이 해석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여기에 객관적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표시 행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이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의사표시의 하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건 뭐라고요? 내심의 효과의사. 내가 이런 생각으로 나는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표시상에서 나타나는 객관적인 내용과 표시상을 객관적 해석하니까 이게 갑이었어요. 갑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내심적인 효과의사는 뭐였다? 의리였던 거예요. 그럼 일치가 하지 않죠. 이게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의 하자인 겁니다. 그럼 의사표시 성립 과정의 부당 간섭은 뭐냐면 사기 강박은 표시상의 효과의사도 갑이고 내심적 효과의사도 갑이에요. 즉 이 자체는 하자는 없지만 이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나 아니면 강박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 과정에 부당한 간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그래서 107조는 이런 거죠. 한 사람만
제가 이거 의사표시는 매도 매수는 한 사람만 기준하는 거죠. 매도는 예를 들겠습니다. 매도인에게는 표시상에는 이런 의사, 갑이라는 의사가 있지만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표시상의 효과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증여하겠다. 매도하겠다면 매도 의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에서. 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무효로 본다는 겁니다.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108조도 의사와 표시 이런 똑같아요. 다만 이거는 통정해서 상대방과 통정해서. 근데 통정의 표현은 단순히 안다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정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착오의 경우에는 착오로 이러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그리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행위 내용 자체, 의사표시 자체의 착오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다? 동기 착오가 문제가 됩니다. 즉 동기라는 건 뭐냐면 이 의사를 결정하게 된 내심에 표시된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예컨대 내가 이 부동산 사는데 뭐 집을 짓겠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공장을 짓겠다. 아니면 창고를 짓겠다. 근데 이런 어떤 동기 자체는 법률 효과와 상관없죠. 원칙적으로 모습에. 제가 법률 효과는 기본적으로 뭐죠? 재산권을 의지하고 매매된 걸 지급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법률 효과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더 넓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 출발은 그겁니다. 근데 이 동기 자체는 내심에 머무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동기 자체는 의사표시에 무관한 거예요. 하지만 이 의사표시한 사람은 동기라는 어떤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기 착오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기는 표시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동기를 의사표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하에 대법원 판례는 동기가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을 삼고 의사표시의 내용을 삼아서 더 나아가 법률 내용이 됐을 때는 착오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취소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의 내용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당사자가 합의해서 보장하지 않는 한 이제 매매인의 그 담보 책임에서 하자 개념과 좀 유사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통상의 의사표시 내용을 볼 수 있지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앞서가는 거고 이런 문제의식이 있구나. 그래서 이 동기가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포섭하는 과정, 이론적으로 근거인데 완벽하지 않다. 그래도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표시됐을 때 아니면 상대방이 유발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인정된다는 그 예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의사계약은 이제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법률에 의해서 효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규 위반. 그래서 어떤 법규를 봤는데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는 딱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문의 효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당사자가 이런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법에서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103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규율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당사자 의사표시가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법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명문의 기재가 안 됐어요. 어떤 경우냐면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규정이 됐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할까? 거기에 어떤 의문점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효력을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 규정, 즉 위반했을 때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과 단속 규정, 처벌을 받지만 당사자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는 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봅니다. 이게 법규 위반입니다. 또 하나, 이거 법규 위반 같은 뭐 공인중개사법,
구체적인 법령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배우는 게 103조입니다. 104조. 103조 위반하는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 뭐다? 효력이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행위가 의사합치에서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103조나 103조 위반이 되면 어떻게 된다?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런 103조, 104조 위반, 법규에 위반해서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 다시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법규 위반이나 그런 것을 탈법하는 것,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확정적 무효라고 합니다. 다만 효력 무효 사유, 그 원인들, 강행법규 위반하면 더 이상 강행법규에서 이거 효력이 없다고 규율하지 않는 경우,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치유가 됐을 때는 별도의 추인의 의사표시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기존에 무효했던 것을 소급해서 유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확정적 무효라고 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정적 표현을 쓰려면 위반돼서 효력이 없으면 다시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효력이 있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된 후에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하자와 법규 위반은 동시에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 부당 간수 동시에 있는 거고 선택적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자 매매계약 보통의 경우는 당사자가 본인 매도인 소유자가 직접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데 제3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대리행위의 특징은 누구다? 행위자와 행위자를 통해 법률에게 그 법률적 효과를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대리행위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리인이 제3자가 본인 이름으로 계약 체결하면 일단은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성립되는데 예컨대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을 할게요. 가장 모순은 갑과 을의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누구다? 매도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즉 갑은 의사표시에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법률행위의 법적 구속력 인정한 근거는 뭐죠? 의사표시예요. 갑의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누가 했다? 대리인 병의 의사표시로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의 병의 갑이 아닌 병의 의사로 법률적 효과는 누구한테 가는 거죠? 갑한테 가는 게 특징이죠. 그럼 그 근거는 뭘까? 그게 효력과 관련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즉 갑은 이 계약 체결 당시에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통한 이 대리인 행위를 통한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 갑에게 그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 근거가 뭐가 있을까? 뭐가 필요할까? 그게 출발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입니다.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에게 직접 법률효과 발생한 근거가 뭐냐? 법조문으로 있죠.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즉 갑이 병에게 자신을 위하여 매매계획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 뭐다? 현명주의. 대리를 할 때 누구를 위한다? 갑을 위한다는. 내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현명하게 되면 비록 갑이 본인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을 통해서 성립된 매매계획의 효과가 갑에게 미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갑이 매도인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을은 권리가 있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 근데 만약에 대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갑을 그 계약은 누구 이름 됐죠? 갑과 을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리권이 없으면 어떤 문제냐면 갑에게 효과가 없죠. 이 계약에 성립된 효과를 갑에게 기소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누구죠? 병. 근데 병은 누구를 위한 거죠?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이건 갑을 위한 거예요. 따라서 대리권이 없게 되면 이 갑과 을 사이의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의 효과를 기소시키는 일이 없겠죠. 이 법률효과를 기소시킬 주체가 없는 거예요. 갑에게도 안 되고. 본인이 대리권 수여를 안 했기 때문에. 병은 자기를 위한 의사표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기속 주체가 없기 때문에 효력은 없는데 다만 본인에 의해서 추인이 이루어지면 소급해서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라 표현했느냐? 유동적 무효로 쓰는 겁니다.
유동적 무효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권리가 있는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급해서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103조 위반, 앞에서 배웠던 103조 위반이나 강행법규 이럴 때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겁니다.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 비록 대리권은 없지만 표현 대리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현 대리 책임은 결국은 본인에게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지만 외관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고 상대방이 그걸 믿고 거래했을 때는 외관을 만들어준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다? 표현 대리 책임. 그래서 법에는 125조, 126조, 129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할 때 그러면 이 무권들에게 상대방은 이익을 신뢰한 병을 신뢰해서 병의 대리행위를 신뢰해서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채권권, 추인권, 철회권, 그 다음에 무권대리 책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권대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둬야만이 거래하면서 부동산 하는 거래에서 대리제도를 계속 활용하겠죠.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리행위입니다. 다음, 자 매매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리고 법률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성립관에서 부당한 간섭 없고요. 그 다음에 대리행했을 때는 대리권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 성립되면 재산권 효과가 뭐 있죠? 재산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목적물의 인도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뭐로 한다? 우리는 채권행위다. 채권행위 개념은 뭐죠? 상대방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행위로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권 이전. 자, 매매계약 성립해서 끝나는 겁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줘야죠, 실제로.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합니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게 채권행위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격려를 했습니다. 매매계약이 성립됐으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이 뭐다? 물권행위입니다. 근데 앞으로 물권행위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물권적 합의 플러스 등기. 부동산의 경우. 동산일 때 인도인데 저희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항상 등기를 합니다.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기 때문에 종교일 때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죠. 등기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행위 오고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행위 개념할 때 뭐 한다? 물권적 합의, 그 다음에 등기를 합산한 게 물권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물권행위 개념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매매계약 성립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런 모습의 특징들을 봤습니다. 물권행위. 그 다음에 물권적 합의란 게 뭐냐면 보통 매매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게 되면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하던가 동시에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근데 그거 끝나는 게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합친 게 물권행위다. 자, 이행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등기부 이렇게 되죠. 예를 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 목적 소유권, 지금 이제 소유권을 이전 등기로 예를 들겠습니다. 처음에 권리자가 어느 날 보니까 매매로서 갑이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등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을이 다시 병과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긴 겁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는 다르게 소유자 이렇게 쓸 겁니다. 등기부상에. 자,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자, 앞으로 제가 이제 두 번 다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개념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중요합니다. 알아야만이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경우에. 보통 이게 다 정상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죠. 아까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 부당한 간섭이 있거나, 아니면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강행법규 위반 배웠고, 무권대리 배웠죠. 즉, 이 등기혼인의 매매에는 유효한 경우도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 착오에 있어서 취소한 경우도 있을 거고 허위 표시에 대해서 무효인 경우도 있을 거고 103조, 104조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도 있고 강행법규에 대해서 무효인 경우도 있고 무권대리에서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매매가 의사표시 하자니까 여길 봐야겠죠.
여기에 취소나 무효 사유가 됐을 때 이 등기부상의 형태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걸 이제 아셔야 합니다. 자, 등기부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 매매가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다. 예컨대 108조, 107조 단서, 109조의 경우는 취소를 했을 때, 110조 했을 때 취소를 했을 때, 103조 위반이다. 109조, 죄송합니다. 103조 위반이다. 무효죠. 104조 위반, 불공정 법률 무효죠. 강행법 위반 무효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법률 관계가 정리가 됐는지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가불사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사유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같은 경우는 취소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등기 원인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비록 등기부상의 을 명의로 등기가 되었더라도 처음부터 등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등기가 돼야만이 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권의 득실 변경은 원칙적으로 186조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등기는 실체법상 유효할 뿐만 아니라 절차법상 유효해야 돼요. 하지만 이 등기는 등기원이 무효일 때는 실체법상 유효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을은 등기 효력이 없는 겁니다. 등기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갑을 매매가 무효이면 을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등기부상 명의자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갑이 그러면 실질적인 소유자겠죠. 을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갑이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을이 소유자가 아닌데 넘겼어요. 병으로 넘긴 거죠. 자, 근데 등기를 넘기는 건 뭐라고 했죠? 물권행위라고 했죠. 근데 물권행위가 유효하려면 처분행위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개념을 해주십시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따라서 물권행위가 유효하려면 뭐가 간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처분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자만이 처분 권한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예도 있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소유권. 근데 을이 소유권자입니까? 소유권자가 아니죠. 소유권자 아니기 때문에 을에서 병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이 사람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소유자 기단이다. 소유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등기부상의 지금 소유자는 가불병의 성토로 이제 이전 등기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갑인 겁니다.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예요.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유효한 소유권 이전 등기 뭐가 있어야 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물권행위는 제가 그래서 등기까지 쓴 거예요. 처분행위다. 처분행위가 유효하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근데 처분 권한 뭘로 이해한다? 소유권을 생각하십시오. 그냥. 그럼 소유자만이 유효하게 등기를 넘겨줄 수 있다. 소유권을 넘긴다. 근데 을이 등기원이 무효가 되면 이것도 해주십시오. 등기원이 무효되면 등기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근데 소유자가 아닌데도 병에 넘겨졌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을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결과 외관상 소유자는 현재 병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다? 갑이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까지 이제 앞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 소유자는 갑이죠. 소유자죠. 소유자 누굽니까?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자기 소유자니까 회복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방법 뭐예요? 이렇게 말소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 말소를 시키는 거죠. 이게 소유권 이전기 말소죠. 소유권 이전기 말소죠. 그럼 누가 할 수 있다? 214조 행사거든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다? 소유자만이. 방해를 받을 때 물권적 청구권에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소유자니까 병과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진정병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가능한데 여러분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 필요 없어요. 따라서 갑은 병과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근데 처음부터 누가 하느냐? 병부터 할 거예요.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겁니다.
병을 상대로. 그럼 병의 입장에서 방어책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병은 억울하죠. 등기부상 을로 돼 있어 난 이 사람이 소유자로 보고 믿고 했어요. 그 등기부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념들, 등기부를 신뢰해서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자는 게 공신력인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병이 이 등기부를 신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못합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이 매매를 무효시키는 사유와 관련해서 조항이 근거가 있었죠. 아까 무효 원인이 뭐였죠? 의사표시의 하자, 의사표시 성립까지의 부당한 간섭, 108조, 107, 108, 109, 110, 그 다음에 103조, 104조,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그런데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있죠? 107, 108, 109, 110이었죠. 근데 103조, 104조는 없었죠. 강행법규 위반은 개별적으로 받아야겠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그럼 뭘 보냐면 이 무효가 되는 사유와 근거를 먼저 봐요. 근거를 보는데 이 중에 107조부터 108, 109, 110을 보니 단서에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그런 경우에 작용하는 거죠. 병의 입장에서는 무효이지만 나는 선의 3자에 해당된다. 그게 성공하면 무슨 얘기 되면 무효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효를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급 말세 청구 소송하려면 그 원인이 뭐예요? 출발점은 이 매매, 갑과 을의 매매가 무효라는 걸 주장하겠죠. 근데 선의 3자에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는 이게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유효하게 되면 이 등기도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온 것도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등기부 형태를 만든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3자 보호 규정이 우리는 이때뿐만 아니라 또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냐? 계약 해제. 만약에 이 매매가 효력이 없는 게 뭐냐? 무효가 된 게 아니라 해제. 해제인 경우에도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 효력이 없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부분 107, 108, 109, 110은 선의의 3자라고 해요. 선의의 3자. 하지만 해제에서는 제3자의 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따라서 제 선의 3자의 범위와 제3자의 권리가 틀립니다. 여기는 권리의 방점을 찍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계약 해제는 본래 유효했던 행위에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선의 3자와 제3자의 권리에 해당되는 여부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시험 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3자 보호 규정 언제 나오냐?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 약정과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하지만 제3자 보호 규정 선악 불문하고 명의신탁 약정 무효나 등기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제3자가 나는 이 무효 사유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 다 차는 107, 108, 109의 단서, 선의 3자 보호 규정 주장하는 겁니다. 다만 103조, 104조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확정적으로 계속 병은 보호를 못 받고 따라서 갑이 103조, 104조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병은 대항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 인용이 되겠죠. 즉 이게 말술될 운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갑이 아까 214조, 213조. 213조는 뭐죠? 부동산 목적물 점유했을 때 반환 청구하는 거죠. 214조는 등기 말소. 이제 214조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는 것은 214조. 방해제가 전국권 행사하는 거다. 그 요건 뭐죠? 소유자가 방해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현재 소유자 상대로 하는 거고요. 213조 반환자 뭐냐면 목적물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자가 돌려줘.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시험은.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하는 겁니다. 자, 매매계약이 성립돼서 이전 등기까지 한 경우를 봤습니다. 자, 다음. 좀 길 수도 있지만, 자, 잠깐만 이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